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4세기부터 이제 서서히 뭡니까? 런던 영어가 서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약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1500년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문해 부흥 시기 1500년부터 1650년까지 영국 문학사에서 문해 부흥 시기라고 하게 되죠.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때 헨리 가문 엘리자베스 1세 때 여왕이 1588년에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되면서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고 군 상승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랄지 뭐 많은 그 문인들이 뭐 시드니랄지 와이어트랄지 뭐 스펜서랄지 많은 문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니까 교육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뭐 융성화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경우는 궁정에서 에라스무스랄지 그 다음에 토마스 무어 이러니까 유럽의 대학자들과 함께 라틴어로서 대화를 했다 그런 기억이 나오게 됩니다. 궁정이 그 정도로 학문적인 열의가 있었고 그 정도로 뭡니까 이 고전 문학이 고전어 그리스 라틴 고전어가 상당히 열기를 가졌던 그러한 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뭡니까 고전어 학습도 열기를 가졌지만 동시에 이제 이 자국어인 영어에 대한 자긍심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헨리 8세가 이 로마 캐톨릭과 단절되면서 성공회를 세우게 되죠. 이 독립적인 하나의 종교 뭡니까 섹트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일종 뭡니까 그 결혼도 하지 않고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게 버진 메어리 그러다 보니까 묘한 그 신비스러운 그런 뭡니까 이미지도 갖추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셔널리즘 영국적인 내셔널리즘이 국수주의 국가주의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시기 때 이 고전어 그러니까 그리스 라틴어 복고를 빈풀었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엘리자베스 시대 때 교육열인데요.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니 바로 이 트리비움, 쿼드리비움, 이 사막사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걸 강조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쿼드리비움, 산술, 지리, 천문, 음악. 이쪽은 보면은 약간 뭡니까? 전문적인 뭡니까? 뭐 전문 기술이랄지, 뭐 산술이랄지, 천문, 음악, 지리. 근데 우열을 보게 되면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쪽은 약간 인문학적이죠. 인문학. 이걸 강조했겠는데요. 문법과 논리학, 수사. 왜 이것을 강조했는 거니? 교육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 궁중 관리, 국가 관리를 융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문법, 논리학과 수사. 왜 문법이냐? 문법은 이 관리들이 정확한 문서를 작성하고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프랑스, 뭡니까 독일,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문서를 오고 하는데 그 국가 내에서 정확한 문서를 써가지고 관리를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한 문법을 강조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논리학인데요. 이 논리학과 수사학은 뭡니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것. 수사학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의 묘미를 살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법, 논리학, 수사학 어떤 개별적인 교재가 있다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고전 작가들 제노폰이랄지 헤로도스랄지 버질이랄지 오비드 변형이 유명하죠. 오비드랄지 호러스랄지 테런스랄지 이러한 작가들 고전 작가들 그리크 라틴의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예문을 공부하게 되고 문장에 나오는 좋은 예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뭔가 암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명쾌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남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뭔가 수사학적 표현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이게 이제 국가의 관리로서 프랑스 외교 문제에 있어서 또 궁정에서 뭡니까 외국 사신을 맞이했을 때 뭡니까 정확한 문구 설득조의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술 기법을 바로 이런 뭡니까 인문학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고전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궁중 관리, 국가의 관리를 그러니까 양성하는 경우인데 바로 이 실용성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 양성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시기 동안 뭡니까? 이 문해부흥기에 이 영어 신학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 신학서정. 바로 이제 그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라틴어를 알았음에도 위클리프는 영어로서 상담했답니다. 협의하고 대화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에 이 연결되면서 영어 신학서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말이죠. 이제 영어 신학성 하게 되면은 이 전국 각지의 교회가 있게 되고 성직자가 있게 되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쇄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상술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되고 이제 보급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16세기가 되게 되면서 약간 유럽에서 이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가 약간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전어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언어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남의 나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국어 옹호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국어 옹호론자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16세기 때문에 라틴어가 세계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한 언어였죠. 종교, 그러니까 정치, 뭐 귀족사회, 상무사회, 지식인들의 언어가 바로 라틴어였거든요. 왜 라틴어, 그리크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자국어로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국어 옹호론자들이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먼저 퍼지게 되고, 그러한 영향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국의 이제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국어, 영어죠. 그러니까 중세 말기 근세 영어에 대해서 정당성을 표현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멀커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떤 말을 했는가 아니요? 리차드 멀커스는 나는 로마를 사랑한다. 하지만 런던을 더 사랑한다. 나는 이탈리아를 좋아한다. 하지만 영국을 더 좋아한다. 나는 라틴어를 존중한다. 워십, 그러니까 존중한다, 리스펙트죠. 하지만 나는 영어를 숭배하노라, 워십입니다. 리스펙트의 차원은 넘어가지고 종교적 차원까지 숭배한다, 그러죠. 라틴어를 존중한다, 싫어하는 거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를 숭배하노라. 그러니까 상당히 묘미 있는 말을 써가지고 영어의 정당성, 중요성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지 패티도 16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 어떤 말을 영어 옹호론을 펴는 거 아니요? 참을 수 없는 것은 영어로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이다. 상당히 그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영어로서는 아주 고상한 생각이랄지 아주 뭡니까 그런 세련된 생각 같은 걸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꼭 반드시 뭡니까 그리크 라틴어랄지 이런 말을 사용해야만이 그 언어의 뭡니까 표현의 묘미랄지 깊이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대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어를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표면의 다양성을 위해 간결한 문체의 묘미를 위해 영어를 쓸 것이며 문장은 힘있게 비유는 유쾌하게 운변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제 조지 패티의 경우는 영어만으로도 깊이 있고 묘미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표현이랄지 생각 깊이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드니가 있는데요. 필립 시드니죠. 시드니 어떤 말을 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감미롭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영어는 이 세상 어떤 언어와도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을 것이다.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생각을 감미롭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묘미 있고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얼마나 표현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이 뭡니까 필립 시드니 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많은 영어 옹호론자에 나와가지고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16세기가 되면서 이제 어떤 그 의견이 나게 된 거 아니요? 그래도 아무래도 깊이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교양이 있고 깊이가 있으려면 그리크 라틴어 할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것이 되고 아니다. 영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일부 견해가 언어의 가치는 그러니까 뭐 불어든 영어든
라틴어든 그리크어든 영어의 가치는 그 언어로 쓰여진 작품의 우수성으로 결정된다. 의미 있는 말이죠. 아주 뭡니까 정교한 문학재를 갖춘 작품, 우수한 문학적 작품이 어떤 언어로 쓰였느냐 그걸로 결정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작품의 우수성, 마스터피스. 작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은 어떤 언어로 쓰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수성에 따라서 쓰여진 언어의 가치가 규정이 된다 이것이죠. 아무리 뭡니까 우수한 뭐 천한 작품이 나왔더라도 그러니까 천한 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쓰인 언어도 천하다 이것이죠. 우수한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쓰여진 사용된 언어도 우수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입관은 깨진 것이죠. 반드시 그리크 라틴어로 써야만이 깊이가 있고 뭔가 좀 현학적이고 뭔가 좀 광범위한 뭡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작품의 우수성에 따라서 그 언어의 가치가 규정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 라틴어만큼 세련되지 않다면 절차 탕마로 영어를 인프루브하면 된다 이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어는 좀 투박하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훨씬 문명이 앞선 대로마 제국이랄지 그리크 제국이랄지 그 뭡니까 뭐 플라톤 학파를 이어받아갖고 뭐 라틴어 뭡니까 문명을 이어받고 이런 엄청난 오래된 세련된 문화 속에서 배양된 언어 라틴어 그리스어 그거에 비해서 영어가 좀 덜 세련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절차 탕마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 옹호론자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영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영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좀 고심해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좋은 한글 읽고 하는데 너무 영어가 남발이 돼 있어요. 아파트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아주 꽤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그냥 쉽게 막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그럴 필요가 있게 되느냐. 마치 이런 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16세기의 영국 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언어 습관, 언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제 자긍심을 갖고 영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죠. 꿀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 지식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통일된 철자법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철자법이 정자법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16세기만 하더라도 자 비동사가 어떻게 쓰임 거니? man, manner, being 아주 불규칙하게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convey 뭐 나르다 뭐 전하다 했습니까? convey가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코니로 쓰였다가 코니로 쓰였다가 코니에 그러니까 코니에 쿠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주요하게 6개의 다른 철자가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자긍심은 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철자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자법을 통일하자 이런 견해가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자의 표준화가 시도가 되는데요. 철자가 통일 안 되니까 발음이 통일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발음과 철자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존슨 박사가 대영어 사전을 편찬했는데 바로 그 액센트를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액센트 표시를 이렇게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표시했거든요. 그 정도로 발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당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자 표준화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1586년 토마스 스미스가 알파벳을 34개로 늘리고 장모음 표시를 하자 하거든요. 이 장모음 표시라는 것이요. 사실 좀 중요한 것인데 고대 영어 같은 경우 말이죠. 하나에 고드가 있게 되고 이 장모음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고드가 있게 돼요. 이 고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선하다 오늘날 말하는 그드니스 선이라 할지 뭐 착함 뭐 그런 뜻인데 이 짧은 고드랑 발음하니까 가드거든요. 가드고 뭔가 디어 신 가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의 장모음이냐 단모음에 따라서 철자는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틀려버린 것이죠. 그 정도 중요하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모음 표시를 하자. 알파벳을 34개로 늘려가지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 이렇게 보니까 이 토마스 스미스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급은 안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철자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또 멀카스터, 같은 멀카스터인데요. 이 멀카스터 이 사람 말이죠. 학교 교장까지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영어에 뭔가 정확한 언어의 사용이랄지 철자법이랄지 문법이랄지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표준화된 철자법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멀카스터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이 영어의 열기가 이 영어에 대한 자국어,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식자들이 보게 되니까 이 철자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철자의 기본 표준을 세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멀카스터는 이 철자법의 표준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철자법을 만들자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철자가 완전하게 발음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요. 연필로 얼굴의 형태와 특징들을 다 포착해 낼 수 없듯이 글자는 철자들의 조합으로 파생되는 특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철자법의 표준화에 대해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확립된 관행의 역행에서 강요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확립된 관행이라는 것은 비록 어수룩한 점이 있고 하긴 하지만은 현재 사람들이 많은 영국민들이 그런 뭡니까? 이 어리숙한 철자법에 익숙해 있다 이것이죠. 관행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역행에서 어떤 강요, 국가 차원이랄지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언어 정책을 쓴다거나 그걸 하게 되면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멀카스터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보더라도 영국의 특징이 말이죠. 영국 사람의 특성이 이 볼포 백작이 말했듯이 19세기 볼포 백작이 말했듯이 과거에 해보지 않던 현명한 일을 하기보다는 늘 해오던 우매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상당히 뭡니까? 현명하면서도 진보적이 못하면서 혁신적이지 못하면서 약간 좀 영국 사람의 뭡니까? 그러한 행동을 정확히 꼬집고 있는데 관습을 잘 꼬집고 있는데 그러한 속성이 현명하게도 보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진보와는 좀 멀다는 그러한 뭡니까? 영국 사람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같이 이 언어에 있어서도 언어에 대한 이 철자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또 뭡니까? 이 외래어하고 차용어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특히 뭡니까? 이제 그 앵글로 삭슨 시대 때는 말이죠. 그리크 라틴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1066년에 노르만디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공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이 프랑스 문물의 영하에 놓게 되죠. 사업 제도랄지 군사 제도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그다음에 뭡니까? 스페인, 프랑스 이쪽에 로망서의 영향이 중세 영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외래어와 차용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또 현대어의 어원이 이 로망서에 오는 것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망서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또 16세기, 16세기 들어와 가지고 또 별도의 뭡니까? 외래어, 이탈리아, 뭐 프랑스어, 뭐 그리스어 이런 거 외래어 차용어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 식자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어에 불어가 들어오고 라틴어가 들어오고 이탈리아가 들어오고 뭐 독일어가 들어오니까 언어가 풍부하다 이것이죠. 풍부해진다. 이 장점이 이것이 장점인데 무슨 논란이 있느냐? 그런데 또 한 무리 식자들은 아니다. 우리 영어의 순수성이 파괴돼 버린다. 고로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그 16세기, 15, 16세기 영국의 영어, 언어 행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당히 보니까 연상시키고 되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학적인 말 그런 말 쓰게 되는데요. incoherent terms 이런 말 쓰죠. incoherent terms 먹물든 말 이 말입니다. 제가 바로 앞서서 뭡니까? 그
절차탕마 그런 말 쓰는데 바로 이제 그런 절차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증대시킨다, 발전한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그런 절차탕마와 같은 그런 말이 바로 이제 현학적인 말이 된 것이죠. 왜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우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절차탕마란 말을 쓰냐 이것이죠. 그때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일부 식자층들은 절차탕마라고 해야만이 더 품위가 있고 멋있고 뭐 등등한다 이것이죠. 이와 같이 보니까 상반된 견해가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말이 뭡니까?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많이 쓰이지 않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 치크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고전학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16세기 고전학자면은 그리크, 라틴, 뭐 올드 프렌치, 뭐 올드 게르만어 뭐 7, 8개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아주 고전학자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외래어 차용을 많이 쓰게 되면은 영어가 파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드라이든은 반대입니다. 이 둘은 반대예요. 드라이든 같은 경우는 외래어를 옹호합니다. 외래어가 영어를 풍요롭게 한다 이것이죠.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지금 문장을 구사하는데 한국말을 구사하는데 많은 영어, 뭐 불어, 써야만이 더 뭡니까? 우리 한국말이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인지 그건 좀 퀘스천 마크 되죠. 그런데 영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뭡니까? 이 영어의 기원, 영어의 어원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우리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현대 16세기 쓴 상당수 영어가 바로 고대 불어, 그다음에 앵글로 색슨어, 게르만어 계속 발전한 곳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 드라이든의 견해가 너무 고지식하다.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러면 상반된 견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8세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영어의 표준화, 영어가 어느 거 보니까 규정을 좀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영어의 표준화, 그리고 체계적인 문법 구조를 우리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식자층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죠? 스위프트, 당대 대일간 소설가지요. 영어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자.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영어가 변하지 않고 확고한 틀이 돼가지고 영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술원 설립을 주창합니다. 학술원 설립. 이게 바로 이제 18세기에 나온 견해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어, 한국어는 말이죠. 국립어학원입니까? 국립어학원 같은 데서 일단 뭡니까? 표준어 규정도 있고, 표준말 규정도 있고, 문법책에 딱 정립돼가지고 그것에 따르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한 발상이 18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게 뭡니까? 성취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영원히 지금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쓰는 영어를 변하지 않도록 딱 표준어를 정하고 표준문법을 해가지고 딱 규정해버리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영국을 침범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쓰도록 하지 않은 이상은 영어는 영원히 그 상태로 존속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사멸되고 생성되고 생물체 같은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인데 18세기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이든도 말이죠. 드라이든 같은 경우도 학술 연구 기관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성인들은 스위프트, 드라이든 이런 사람들 뭡니까? 학술원을 설립해가지고 뭡니까? 표준어, 문법 그대로 약간 강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교육시켜가지고 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자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존슨 박사는 거기 반대합니다. 반대예요. 그렇지만 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문의 표준이랄지 단어의 확실한 의미, 확실성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깊이 의식해가지고 이 존슨 박사가 사전 편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사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예문에서 나오는 의미들 종합해 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액센트를 사전에다 넣어 가지고 이 발음 철자의 그 발음에 있어서 균일성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영국의 지금 영어가 문해 부흥식을 지나 가지고 외래어 차용어, 그 다음에 영어의 표준화, 학술원 설립, 이 학술원 설립 무산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문법 구조랄지 그리고 뭡니까 의미가 좀 불확실한 것이 있고 철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정은 정합되어 있겠다라는 의식에 있어서 뭡니까? 이 사전 편찬의 중요성이 대두해 가지고 이 존슨 박사 같은 사람들이 이 사전 편찬의 임해가 편찬이 되는 것이죠. 이 존슨 박사의 업적과 사전 편찬에 대해서는 제 강의 11, 12 강의에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16세기에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영어에 자긍심을 갖게 되고 영어 열기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16세기, 17세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러니까 사용했던 사용했던 언어가 어느 정도의 순수 영어에 입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